네,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문 외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선의 주호영 의원은 오늘 첫 원내대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이원주 전 국회의원, 윤용화 한국의대 초빙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외교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정 마무리하고 이제 뉴욕에 도착한 상황인데 도착 첫날부터 조문 외교 논란이 좀 일어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권에서까지 그 공방이 좀 이어졌습니다. 교통 사정 때문에 그 조문을 하지 못하고 장례식 참석 후에 이제 다음 일정을 소화하게 된 건데 민주당에선 이걸 외교 참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일단 어떤 의견이십니까? 외교 참사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주변에 이렇게 좀 보좌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일찍 출발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은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이제 행사는 특히 우리 국민들은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정상 외교가 아니고요. 이게 유럽의 왕실 행사거든요. 특히 영국의 왕실은 이게 성공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실하고 성공의 주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우선이세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로열 패밀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뭐 어떻게 보면 신분 질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정도로 좀 이렇게 별로 의전을 굉장히 소홀히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 대통령 내외께서도 굉장히 서운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잘 알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좀 미리 좀 충분한 시간 두고 도착을 하셨어야 아마 조문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마 하루 정도 전에 갔든지 아니면 충분히 좀 몇 시간 전에 가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여왕의 그 관 앞에 조문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행사거든요. 다른 거는 사실은 좀 안 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 국민들 영국 왕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왕실과 왕가와 그다음에 성공의 주교나 이런 분들 빼고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줄 서라.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VIP니까 그래도 따로 들어와서 이렇게 순서는 좀 앞당겨서 들어오실 수 있지만 특별한 대우를 안 할 거예요, 아마도. 뭐 미국 대통령이나 G7 국가 정상들에게는 일단은 뭐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주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 뭐 일반적으로 정상 뭐 보통 무슨 어떤 행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정상들 같으면 다 따로 이렇게 다 특별 대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사실 정상들 같으면 그렇게 다 하는데 이거는 로얄 패밀리 행사기 때문에 특별하게 미국 정도나 그렇게 하지 그리고 유럽 왕실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냥 평민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평민과 왕실에 대한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좀 사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네, 신분 질서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럴 때 좀 저는 그런 게 참 느껴져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런 거를 조금 고려가 좀 덜 된 거다. 그래서 뭐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보고는 좀 아쉬워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너무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과민 반응 보일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적인 정상회담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 뭐 대통령실에서도 슬픔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이 정치적 공세로 일관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원주 의원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은 저 정도는 우리나라 외교 라인에서 거의 대사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영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실도 있고 저 정도 의전을 몰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외가 같이 가는데 거기에 따른 의전 문제라든가 일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각하죠, 이건. 이거는 대통령의 외교적 행사에 대해서 전혀
모니터도 안 돼 있고 조율도 못 하고 있고 스케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하고 있다라는 국정 운영 시스템에 저는 펑크가 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문 외교 간다고 굉장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조문도 못한 조문 외교가 돼버렸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왜 구태여 이러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왕실과 우리 대한민국의 뭐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왕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연방 국가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다르죠. 상당히 관계 자체가. 그런데 왜 그렇게 대통령 내외까지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야단 법석까지 떨면서 조문 외교하겠다고 경제 부분이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었느냐. 차라리 진짜 얘기가 나왔지만 총리나 아니 외교부 장관 보내도 이건 뭐 영국과의 의전에 있어서 왕비가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큰 결례가 되지 않거든요. 예. 예를 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뭔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바라볼 때 국민들이 야 이거 뭐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이거 셔틀버스 타고 조문도 못하고 상당히 창피하다 이런 그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거는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게 유럽의 왕실이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정상회담이나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제 아마 한 500여 명 정도의 VIP들이 이제 막 한꺼번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대1 정상회담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국적기 타고도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냥 버스 타고 VIP들 우해가지고 그냥 가서 한꺼번에 조문해라 이런 정도의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이 유럽의 왕실 정도나 조금 따로 의전해드리지. 우리 대통령 가셔도 아마 그냥 뭐 이렇게 수행하고 뭐 차 정도는 내드리지만 따로 특별한 대우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그 외에 대통령 말고 나머지 VIP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냥 줄 서서 아마 조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비춰질 거였으면 대통령 내외가 갔어야 하냐 뭐 이런 지적까지는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조금 너무 이렇게 사실 그 행사는 중요하긴 하죠. 행사는 좀 우리가 보면 그래도 좀 보면 좀 특이하잖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괜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네. 좀 빨리 갔으면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네. 아무쪼록 이튿날 조문록을 작성을 했고 한 1시간 전쯤에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정도 좀 많이 있죠. 일단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 각국 정상들을 만나게 될 텐데 미국과 일본, 미국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경제적 논의 사항이 좀 필요할 거고 일본은 지금 만나는지도 완전히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 중인 것 같고 진행이 될 것으로도 보이고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의원님? 사실 이제 저희 과제는 굉장히 명확해요. 사실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지금 인플레 감축법에서 저희가 그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 이게 저희가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왜 제외됐느냐? 실제로 그 안에 배터리 때문인데요. 또 앞으로 보면 이제 예상되는 게 또 바이오도 지금 문제가 될 걸로 또 예상이 또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오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도 했는데 그럼 공장을 지으면 뭐 합니까? 공장 지어봤자 미국 그 근로자들 고용을 해도 그걸 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만큼 미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맹방이고 상당히 동맹이긴 하지만
하지만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이거를 과제를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하고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이것을 해결을 미국이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동맹을 끊을 것도 아니고요. 11월 달에 선거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선거인데 지금 네.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미국 바이든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절박한데 실질적으로는 성과는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걱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뭐 또 심지어는 멕시코 이재용 회장은 멕시코 가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장을 또 멕시코로 이전하는 거 검토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하고의 문제는 사실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법원에 지금 곧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집행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네, 강제징용 예. 관련된 그 판결 이거를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이걸 일본은 지금 무언의 압력을 우리 정부에 지금 넣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굴복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일본 내부의 여론 때문에 일본 정부는 만난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또 언론에서는 안 만난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처음부터 우리가 카드를 깐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는 항상 유지하고 항상 그런 태도를 갖고는 가되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다 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여야를 떠나서 국익을 위한 거니까 이번에 2박 3일 동안 좀 외교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될까요? 이것도 급한 것 같아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하는 게 아닙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럼 좀 하자,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마치 이제 대통령실이라든가 외교부 라인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제일 크게 부각이 돼 있어요. 그게 의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정상회담이라는 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네. 중간 선거 있죠. 만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분명히 얘기할 텐데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할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 갖고 이제 중간 선거 치르려고 하는 사람한테 공식 의제도 지금 안 올라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냥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냐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뭐 산케이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이나 굉장히 불쾌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정상회담 할 생각 없는데 자꾸만 한다고 얘기하느냐 대통령실에서 강제징용 문제 그 해법 가져와라. 그러긴 정상회담 안 한다. 그래서 결국 가서 뭐 외교 라인에서 달려갔겠죠. 잠깐이라도 좀 만나달라. 그러니까 뭐 잠깐이라도 스탠딩 약식 만난 뭐 그런 정도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구태여 대통령실에서 이게 정상회담이라고까지 자꾸만 격상해왔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해서 기조연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럼 이제 만나는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국민들한테 야 정상회담 되니까 뭔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따질 건 따지고 말이죠 얻을 건 얻고 이런 기대감을 자꾸만 풀리게 한 그걸 전부나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라인에서 좀 있으면 갔다 오면 분명히 이 결과가 나올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들이 기대했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윤석열 정부 외교 꽝 아니야 외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옮게 되는 것이 뭔가 좀 급한 것 같아요. 뭔가 자꾸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외교라는 것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참 그런 대목이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영국 여왕 그 조문 문제도 그렇고 물론 이제 결과가
뭐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큰 기대가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한일 관계는 뭐 지금 만나달라는데 아니야 이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자존심 일본과의 상하는 회담에서 이제 외교부가 일본 측에 만나달라고 계속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뭐 확인된 바가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요. 예. 안보실장인가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네.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한 적 없다. 또 왜 발표하느냐? 그건 결국 그거 아닙니까?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분 나빴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 하기로 확답도 없었는데 했다. 한국 정부가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일본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게 어쨌든 뭡니까? 그게 뭐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기보다는 이 정황을 봤을 때 유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유엔총회 가서 일본 그 기시다 총리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악수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유엔총회에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일본을 제가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해서 한일 간의 의제를 갖고서 강제징용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가서 알겠습니다. 만나는 건데 거기서 정상회담 할 수 있지만 그 길게 예. 하겠습니까? 의제 조율 과정에서 아무래도 서로 좀 신경전이 오고 가다 보니 그런 언론에서의 좀 서로 다른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유엔 총회에 가서 하는 회담이니까 이제 길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간략한 회담을 하지 않겠냐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조금 이제 사실 지금 환경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유리한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도 굉장히 높고 일자리 문제 해결이 전혀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은 상당히 일자리 상황은 좋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일자리를 계속 늘려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간 평가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압박의 대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거꾸로 이제 우리 걸 받아내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11월이면 지금 불과 2달 남은 상황이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지금은 좀 타이밍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평가에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결과가 좀 나온다면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러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저는 오히려 그 뒤에는 오히려 좀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알겠습니다. 당장 예. 어떤 성과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요. 저는 국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국제적 상황을 어떻게 대통령이 다 바꿀 수가 있습니까?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너무 괜히 기대를 막 심어주고 나면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나면 괜히 대통령도 비난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제가 서둘렀다 하는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국내 정치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지율도 뭐 안 오르고 그것을 지금 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 간다, 영국이라는 나라에 간다. 또 가서 미국 한미 정상회담한다, 한일 정상 이렇게 해서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여권 핵심부의 노림수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외교라든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결과는 좋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추대론까지 나왔던 주 의원이니까 선출이 될 거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었지만 표차를 보면은 106명 중에서 61명이 주 의원 그리고 42명이 이용호 의원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 의원이 이 정도로 득표할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네. 뭐랄까요 신승 예상을 네. 하셨나요, 의원님께서? 그냥 뭐 일방적일 거라고 예상을 네.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주호영 대표께서 이렇게 계속 비대위원장 하셨다가 뭐 안 하셨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너무 뭐 주호영 위원장 일변도로 이렇게 마치 뭐 이렇게 지명하듯이 이렇게 추대, 가는 거 아니냐, 예. 추대하듯이 이런 거에 대한 좀 반감도 은연중에 있었나 보다 이런 게 좀 짐작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일각에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이용호 의원에 대한 표가 꼭 이것이 뭐 비주류 성향의 표냐. 왜냐하면 이분이 또 민들레 이런 예, 활동을 초기에 또 간사로 하셨기 활동했죠. 때문에 또 반대로 주호영 위원장은 또 의외로 비대위원장 처음에 되실 때 독자 행보 하시겠다는 얘기도 또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어떻게 보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박주선 위원장과 같은 그런 결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의 이런 예.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이제 오래된 어떤 당과 관련해 당 출신 이용호 위원장은 대통령과 어떤 그 주류 이렇게 보는 견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표를 어떻게 딱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하튼간에 너무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용호 의원도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 흐름이 윤심인지 권심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 당내에서의 그런 흐름이 윤심이라기보다 권심에 더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42표가 갔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견해도 있는 거죠. 예, 이용호 의원이 예상 밖으로 이렇게 깜짝 선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깜짝 선전이다라고 기자들이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끝나고 나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용호 의원이 예상 밖은 아니었습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당 내에서는 물밑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다른 기류가 있었다라는 걸 좀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 이용호 의원은 아무래도 당내 기반이 아직은 좀 얕은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좀 선전을 하다 보니 좀 더 기반이 깊었던 인물이 이런 추대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출마를 선언했다면 이걸 또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도 있었을까? 이런 예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것이 이용호는 의원들을 만나보면서 좀 감을 잡았겠죠.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한 경고음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국민의힘과 윤핵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당에서의 국회의원들의 경고음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안한 거죠. 총선이 이제 뭐 1년 10개월입니까? 그 정도 좀 나오잖아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총선 전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총선은 국회의원들에게 완전히 밥줄이 달린 문제입니다. 공천 문제도 그렇고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낙향해서 민간인이 되는 건데 거기 사실상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근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정당이 내홍 속에서 계속 나간다 그러면은 총선은 쉽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그래서 어제 그 의총 분위기가 결과에서 굉장히 아주 어두웠다는 거 아닙니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도 굉장히 놀란 거고 큰 차이로 이길 줄 알았는데 19표 차이로. 그러니까 42표 발표 나니까 당내가 약간 웅성거리기도 했다고. 웅성거리고 했고요. 예. 뭐 꽃다발을 전해주는지 꽃다발도 없었다. 누가 꽃다발은 줬겠죠 하여튼네. 그 정도 분위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윤핵관을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세력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잘. 민심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당내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점검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세우면 되겠지, 다 따라오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네. 이것이 저는 굉장한 경고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러한 얘기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박수 추인이 아니다 보니 비밀 투표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분석들도 있어서 그러면 네. 그에 앞섰었던 그 비대위 추인 과정 역시도 네. 만약에 비밀 투표가 했다면 좀 달랐을까? 부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부결 예상하셨습니까? 부결까지야 됐겠습니까? 어. 그런데 상당히 아마 반대표가 꽤 나왔겠죠. 아. 네. 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네. 하시는 걸로. 굉장히 말을 오늘 조심하시네요. 이게 좀 낙승이 아니라 신승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 배경을 두고 뭐 윤심 마케팅의 역효과다 이런 말도 있고 윤핵관의 분화다 이런 말도 있고 뭐랄까요 당내 좀 구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의원들도 처음에는 그냥 뭐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뭐 여론조사 결과로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보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어쨌든 지금 이 총선에 가서 이게 그대로 투영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체적으로 임기 중반에 하는 총선은 심판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선거가 그대로 작동이 되고 그 프레임을 뒤집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이 부정평가,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심판의 민심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대표를 던지는 게 60% 이상이 된다. 그랬을 예. 때 어떻게 당선이 되겠어요?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모 의원 이제 윤핵관에 해당 친윤에 해당이 됩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부 지역 출신인데 이제 중부 지역이라고 하면 뭐 충청 이런 데까지도 다 포함해서 보자면 역시 이제 영남을 제외하고는 다 수도권하고 유사하거든요. 예. 지금 정서가. 네. 그렇게 봤을 때 당장 자기도 이거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대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좀 생각이 아마 복잡하지 않겠나. 위기감의 결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래서 이제 주호영 호가 앞으로 과제가 굉장히 산적할 겁니다. 오늘 첫 원내대책회의도 주재했는데 여기에서 원내대표단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25일에 고위 당정 열어서 대국민 정책 홍보 방안도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뭔가 당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내대표를 뽑은 그날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사진 한 장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한 의원의 휴대폰인데 저 휴대폰 주인이 바로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오찬 함께 합시다라고 아마 이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이제 저게 주고받았던 저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된 내용이 중징계 중에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정진석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인데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서 제명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공개가 되자마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바로 해명에 직접 나섰거든요. 어떤 해명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양도구육 나왔고 EXX 저 XX 나왔고 당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 당시에 평당원이고 평의원입니다.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대표가 이런 막말을 당원과 당원들에게 난사했는데 어떻게 윤리위가 경고 한마디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 못합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해당 문자 주고받은 당일은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날이었다. 그런 기자회견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저 문자 주고받을 때는 평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에게 이거 개입한 압력을 행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윤핵관의 맏형으로 정진석 의원은 돼 있지 않습니까? 당내 중진이고 근데 영향도 있는 인물이 예. 윤리위원한테 이준석을 징계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공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시를 해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징계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누구나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 있는 문자죠. 예. 저걸 갖고서 또 내가 평당원인데 뭐 관계 없다고 하는 거는 누가 저 말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위원회 지금 뭐 제명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징계의 또 부당성이라든가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또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력 간의 싸움, 권력투쟁 싸움에 있어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인가 바로 윤리위원회에서 사퇴하지 않습니까? 예. 정진석 의원 얘기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사퇴하겠습니까? 윤리위원회가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당내의 핵심들, 실세들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수사 결과 예측하면서 징계 상의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8월 13일에 보낸 거다. 정진석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무리한 짓 많이 하니까 사진에 찍히는 거다.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 이렇게 당 안에 이제 좀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네. 문자가 찍히고 좀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정상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수렁에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정상화가 되는지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목표를 딱 두고 막 달려가다가 뭐가 잘 해결이 안 될 때는요. 이렇게 좀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좀 비우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점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해요. 뭐 누가 잘못하고 뭐 윤핵관이 잘못하고 뭐 대통령께서 잘못하시고 뭐 이준석이 잘못하고 다 관심도 없고요. 이제는 너무 경제 위기 이거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지금 외교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교도 사실은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요, 아주 그냥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그런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거의 재창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 문제도 물론 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로 또 한쪽 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냐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기여한 것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게 국민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 털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만약에 이번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에 그냥 무조건 따라서 당분간은 휴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결정이 뭐 나오기 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윤리위원직 유상범 의원 사퇴하고 윤리위원장도 바로 수용을 한 상황에서 윤리위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한다 한들 뭘로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건 뭐 간단하죠. 징계를 하고 말고도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수사 결과가 만약에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네.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또 그 수사 결과를 굳이 거기서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사실은 수사 결과가 문제가 될 거였는데 이래서 문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구태여 그 안에 이 어떤 일부를 끄집어내 가지고 징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징계를 했을 때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가처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그러면 예. 법원이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어떤 법원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보복성 그런 거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재판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또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결정돼서 또 문제 삼는 불복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부하고 또 싸우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봄이 돼도 안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저는 그 문제는 그냥 일단 놔두고요. 예. 이 수사가 나오면 수사 나오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법원의 결정에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민생과 국민을 바라보면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내년 초 정도 돼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국민들이 그 어떤 여론과 민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힘을 좀 빼야 한다. 네. 예. 예, 여당 정상화를 눈의 위해 힘을 좀 서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힘을 빼야 되는 상황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치열했습니다. 영빈관 신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재명 대표 수사 이런 것들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어제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878억.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우리 국격에 비해서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예산의 요구는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국회에서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죠.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을 하고 정치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질을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예, 어제 대정부 질문 현장 보고 오셨는데 뭘 공방이라고 해야 할지 상당히 화두가 됐던 것들 저희가 좀 예상했던 것들이기는 했는데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리도 대통령도 몰랐다는 878억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재명 대표까지 녹취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계속해서 곤란한 질문만. 아니 말이 안 되죠 일단.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일단 저 예산은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 당연히 총리한테 보고를 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 뭐 좀 두껍긴 해도 저 정도면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따로 얘기했을 텐데 총리께서 듣고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면 그러면 보고를 만약에 진짜 안 했다. 그럼 완전히 이거는 패싱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총리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라면 아주 대노하셔야 돼요. 네, 책임을 묻던가 본인이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러고 사퇴하시던가 그래야 된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그럼요. 예. 이게 이런 상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죠. 예. 그 수사지휘 얘기하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장관은요. 그러니까 저 야당 의원의 질의는 왜 이재명 대표만 그렇게 재탕 삼탕하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느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계속 재판 과정에서 정황도 나오고 허위 경영 문제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데 검사나 경찰에서는 계속 불송치 무혐의 처분 내리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이재명 대표도 제가 수사 지휘할까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한동훈 장관이 또 국회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 보면요. 뭐 열성 강력한 지지자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장관이야 아니면은 뭐 어디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장관인데 예. 법무부를 통할하는 장관인데 그럼 장관의 격에 맞게 국회 대정부 질문인데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좀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답변을 해야죠. 제가 그럼 이재명 대표도 수사지휘 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무책임하고 말이죠. 네. 어느 정파의 수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국민 대정부 질문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내일 또 다뤄보도록 하죠. 이현주 전 국회의원,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